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식품화학을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식품화학 과목은 식품위생직 공개경쟁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시면서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식품화학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셨을 테지만 식품화학 과목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일반화학 및 유기화학의 기초 없이는 식품화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학교 다니시면서 또는 졸업한 이후에도 식품화학 하면은 그 치를 좀 떠시는 이런 수험생들이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적에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식품화학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식품화학 과목은 최대한 쉽게 기초부터 착실히 그렇게 해가지고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서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용을 해서 답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개념을 숙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해서 중고등학교 때 화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화학 부분을 좀 배우셨던 수험생들도 계시겠고, 물론 물어보면은 다 안 배웠다고, 나는 문과였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일단 식품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제가 숫자에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좋아하진 않지만 구구단을 못 외우면서 인수분해 내지는 미적분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식품화학을 하시려고 하면 식품화학 교재를 처음서부터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화학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그래야 진도도 빠르고 이해도 잘 되고 과목 자체가 쉬워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식품위생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 경향을 보면 아주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느냐 하면 기초에 입각해서 화학의 기초를 얼마나 숙지하고 그거를 식품 쪽에 접목을 시킨 부분들을 응용해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식품기사나 식품산업기사나 또는 영양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식품화학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그쪽 산업기사 또는 기사 또는 영양사 면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준비를 해본 적이 있으셨거나 아무튼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대략적인 양상을 아시고 계시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수년간, 단연간 각종 자격증과 국가고시와 이런 공무원 시험과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출제 경향을 제가 따져봤을 때 큰 문제 풀에서 뽑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사나 기사나 영양사 시험이나 좌우간 식품화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 국가고시 공인시험 문제 중에서 경계 없이 뽑아져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뜻과 나쁜 뜻 두 가지가 있는데, 좋게 말해서는 공부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소식은 경계가 따로 없으니 이것저것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개념에 입각한 화학이나 미생물학이나 생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목을 자꾸 미뤄게 되는 그런 과목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개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일반화학에 대한,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그 두 가지가 기초로 쌓여져 있으면 이 응용되어 있는 식품화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를 차분히 나가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용어, 단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기초학, 유기학, 일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용어 하나하나, 한자 한자 쉽게 아주 평이하게, 이지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도와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 게시판도 좋고 인터넷상으로 저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학원 질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올려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와 그리고 그 보시고 계시는 교재와 그리고 문제 그때 나눠드리고 또는 교재로 나가는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시면 식품학 과목은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그런 그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은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단히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 한자 쉽게 첫 장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먼저 시험을 얼마나 좀 영악하게 분석을 해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문제가 과목당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문제가 100% 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서 많이 공개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봤었던 문제들,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 우선 식품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식품화학이 20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 교재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교재를 안 보셔도 한두 번 정도는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수분. 그 다음에 챕터 2서부터는 탄수화물, 단백질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일단 비타민, 무기질, 일단 수분을 포함한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를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품의 물성이라든가 색이라든가 물성은 이제 텍스처를 말하는 거죠. 이건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식품의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또는 특수 성분, 식품 중에 들어있는 특수 성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식품화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문제들을 뽑아내는데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식품화학 책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면 아주 얇은 거, 두꺼운 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 책은 한 700페이지짜리 책도 있었는데 아무튼지간에 크게 넓게 보자면 한없이 넓지만 챕터는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중요한 챕터들 몇 가지. 일단 수분, 그 다음에 탄단지,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얘네들의 화학적인 구성과 성분과 화학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의 물성, 색, 맛, 그 다음에 특수 성분 어떠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20문제가 어느 정도 분배가 돼서 나오리라는 것이 감이 오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식품화학이라는 과목이 갑자기 튀어나온 과목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가 우리 하루 이틀 하는 공부도 아니고 벌써 10수년 넘게 해오고 있는 공부인데 수분에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 얼른 이제 시험을 좀 영악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분에서의 수분의 구조, 화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자유수, 결합수, 그 다음에 수분이 식품화학에서 이 식품에서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부패, 변폐, 변질, 미생물에 의한 부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세 가지가
식품화학에서 수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주 쉽죠.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에서는 탄수화물의 구조, 그리고 뭐 분류가 나오겠죠. 복합당과 단순당.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복합당에서의 복합당의 종류들, 전분이라든지 셀룰로즈라든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단순당에서는 단당류니까 뭐 중간에 소당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당류, 단당류. 이 부분은 다 단순 암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특정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단백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일단 기본적인 성질, 단백질의 화학적인 구조, 다른 5대 영양소와 단백질이 어떻게 다른가, 얘네들은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단백질을 어떻게 검출할 수가 있느냐,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단백질의 대사가 어떻게 돼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20문제에서 수분에서 한두 문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합쳐가지고 이 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각각의 챕터에서 한두 문제씩 하면은 그럼 20문제가 되는 거죠. 예, 시험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시험 출제를 하는 출제위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어느 파트에서 얼마를 낼 거냐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난이도를 조절을 한다는 거죠. 20문제면 20문제가 100%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중에서 5, 6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서비스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험생들을 접대하는 접대성 문제인 거죠. 이걸 틀려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완전 노답인 거고, 이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자유수 결합수라든지 아니면은 수분 활성도라든지, 수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빤하거든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동안 잠깐 들으시면서 예전에 배웠던 용어 같은 것들이 막 떠오르신다면은 굉장히 학창생활을 잘 보내신 수험생이실 거고, 기초가 있는 수험생입니다. 아무튼 들었던 기억만 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빤한 것들, 자유수, 결합수,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뭐 이런 거 몇 가지.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제가 찍어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과목에서는 출제가 많이 됐었던 거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걔네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20문제 중에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전통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완전 디테일하거나 아주 지엽적이거나 공부를 깊이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한두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느 쪽에서 나올 거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폭넓게 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시사성이 있는, 식품위생직은 식품위생에 관여하는 그런 직렬이고,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얘가 어느 부분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다든지 어느 부분은 좀 주목을 덜 받는다든지 갑자기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2, 3년 내를 주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봐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특수성분이나 이상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최신 문제 같은 것들, 다른 직렬이나 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운더리가 없어요. 다른 직렬에도 식품화학이나 이런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최신 영양사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아니면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술사까지는 그쪽은 뭐 완전 주관식 문제여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챙길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의 식품화학 쪽 문제들을 봐가지고선 거기서 특이한 문제들, 최신 문제들, 공통적으로 빈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보시면 수험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교재의 첫 챕터부터 진도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수분입니다. 수분. 어떤 식품화학 교재를 보더라도 첫 챕터는 수분입니다. 수분. 수분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 아주 쉽게, 아주 천천히, 아주 기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물이죠. 수분은 물이고, 물은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뭐 이 정도는 화학을 안 배우셨어도 다 아시겠죠. 이 수분은 산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소 한 분자에 수소가 이렇게 V자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물질을 쪼개고 자르고 계속 자르고 들어가다 보면 분자 단위가 나오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하나가 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원자들이고, 원자들이 하나 이상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걸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 분자라고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쉬운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난이도가 없어? 이게 아니라 이 쉬운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복잡한 아주 고분자의 단백질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그만큼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막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물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결합 각도입니다. 저희 교재에는 105도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재에는 104.5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105도로 하겠습니다. 이 각도가 105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 20문제가 나오는데 사지선다건 오지선다건 간에 변별력을 위해서 직접 쓰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찍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수분에서 물 분자는 뭐 104.5도 또는 105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거리는 얼마다. 그리고 물 분자들은 서로 어떤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1, 2, 3, 4번에 보기로 해놓고서는 그 중에 틀린 걸 찍으라는 그런 문제들이 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치 하나하나는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책에는 104.5도로 되어 있고 우리 교재에는 105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느냐? 두 개가 같이 보기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104.5도가 보기에 있으면 그걸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 둘 중에 얘만 나와 있으면 얘가 맞다고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트릭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104.5도, 105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 길이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간격, 길이는 0.096 나노미터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요 NM은 나노미터죠. 나노미터는 뭡니까?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보통 식품을 전공하신 그 수험생들이나 이쪽 계통의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단위라든가 이런 그 화학적인 어떤 개념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혼자서 공부할 적에도 그렇고 문제를 풀 적에도 그렇고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요. 이해가 돼야지 행간의 숨은 뜻이라든가 그 말뜻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각도를 알면 물 분자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얽혀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물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수분의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 책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한다고 했는데 수분의 화학적인 구조는 일단 이렇습니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의 지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붙여서 쓸게요. 수분이 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학은 있잖아요. 화학은 반응이 일어나야 화학인 거죠. 그래서 될 화자 그 화를 쓰는 화학인데 예,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학이 아닙니다. 이 수분은 반응이 일어나는 용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어떤 성분끼리 건조한 가루끼리 성분들 암만 들이대봐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수용액 상태로 용매에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있는 상태로 서로 반응을 해야 반응성이 좋아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매로서의 수분의 역할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인체 내에서도 65에서 70%가 수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10%, 12%만 상실을 해도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대사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배설하고 뭐 땀을 흘리고 뭐 이런 반응이 전부 다 화학 반응인데 수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대 영양소, 탄단지, 무기질, 비타민 이 5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식품이 없어도 4주에서 8주까지 생존할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며칠 못 가죠. 용매로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노폐물을 운반을 한다든지 영양성분들을 운반을 한다든지 배설을 한다든지 또는 희석을 시키는 작용도 있죠. 희석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도가 갑자기 신 걸 많이 먹었다든가 갑자기 쓴 걸 많이 먹었다 이랬을 적에 이 수분이 희석을 시켜주지 않으면 체액의 농도나 체액의 pH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운반,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콜로이드. 콜로이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예, 아주 첫 시간, 첫 장부터 중요한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렇죠. 예, 처음에 개념을 잘 정립을 해두면 그 똑같은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편해집니다. 자, 콜로이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화학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섞여 있는 상태가, 그 물질들의 상태가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가 콜로이드인데, 그렇게 따지면 화학적으로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콜로이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필도 마찬가지, 사람 몸도 마찬가지, 뭐 종이도 마찬가지, 볼펜도 마찬가지, 전부 다를 콜로이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식품화학에서 말하는 수분에서 나오는 콜로이드는 뭐냐 하면 물과 섞여 있는 어떤 다른 물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은 액체와 기체의 혼합이죠. 콜로이드가 나왔으니까 콜로이드 설명을 좀 진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이드는 보통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수용액이라고 하면 용질에 용매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혼합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콜로이드도 똑같습니다. 콜로이드도 분산 질이 있고 분산 매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얘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부터 1학년 1학년 2학기 때 식품화학을 하진 않지만 아무튼 식품화학을 배우는 뭐 2학년 2학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이 부분에서부터 잠깐 생각을 놔버리면은 식품화학이 쫙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분산질하고 분산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에서의 용질과 용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질은 용질로,
분산매는 용매로. 용질보다 용매가 더 양이 많죠. 설탕물이 있다. 그러면 용질은 설탕, 용매는 물이 되겠죠. 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분에서 나오는 콜로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표가 바로 만들어지죠. 아이스크림이다. 분산질은 기체입니다. 분산매는 액체죠. 아이스크림은 뭡니까? 그 액상에 유지방이 풍부한 그런 그 액상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품을, 자잘한 거품을 많이 집어넣은 다음에 얼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상에 기체가 골고루 섞여 있는 성상이라는 거죠. 자, 다 아시죠? 뭘로 할까요? 마요네즈를 할까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분산질과 분산매가 둘 다 액체인 거죠. 그쵸? 마요네즈는 만들 때 계란 노른자랑 식용유랑 뭐 식초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름의 양보다는 수분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들어보셨죠?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 그 얘기도 이제 지금 할 겁니다. 아무튼 마요네즈는 분산질과 분산매가 성상이 같은. 또 이런 거 있죠?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괄호를 해놓고서는 분산매가 고체이고 분산질이 기체인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대표적인 게 빵이 있습니다. 빵. 그러니까 콜로이드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 섞여 있는 애들의 성상,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어떤 콜로이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분을 물에 풀어가지고 전분 현타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분산매는 당연히 물이고 분산질은 고체가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이 나왔으니까 잠시 보면은 오일 인 워터, 워터 인 오일. 이것도 다 해보셨죠. 이거는 액체 플러스 액체인 콜로이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얘네들을 유화액이라고 하죠. 유화액. 유화는 뭡니까? 유화는 에멀전이라고 하고, 유화는 서로 섞이지 않는 한 가지 이상의 액체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유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만들 적에 다 한 번씩들 아마 식품이나 관련 종목을 하셨다면 만들어 보셨거나 보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식용유하고 식초하고를 섞을 때 뭐가 들어가는 거죠?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는 거죠. 걔가 유화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일 인 워터는 오일이 워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오일 인 워터는 수중 유적형이라고 합니다. 워터 인 오일은 유중 수적형이라고 하죠. 맞죠? 오일 인 워터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물 속에 기름의 방울, 이 적자가 방울입니다. 방울. 얘는 기름 중에 물방울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유적형은 뭡니까? 물이 많은 거고 얘는 기름이 많은 거죠. 마요네즈가, 아이스크림이, 버터가, 마가린이. 완전 쉽죠? 이것만 그 분산질과 분산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액체 플러스 액체인데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잘 섞이는 액체를 섞어 놓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화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것들이 고르게 섞여 있는. 근데 누가 더 많은 거냐? 분산질이 뭐고 분산매가 뭐냐? 자, 여기서는 둘 다 액체 플러스 액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수중유적형에서는 분산매가 물이 되고 분산질이 오일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유중수적형에서는 분산매가 오일, 기름이고 분산질이 물방울이 되는 거죠.
수분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나가면서 좀 깊은 이야기까지 나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한번 듣고 뒤에 가서 식품의 물성 가서 콜로이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콜로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식품의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정맥영양을 한다고 뭐 혈관에다가 정맥영양 뭐 영양제 주사 맞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시키고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의 물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물성. 이 콜로이드는 물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물성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냄새도 좋고 색깔도 좋고 다 좋은데 모래알 같아. 그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역할은 여기에서 책에 있는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들어서 화학 반응을 도와준다거나 이동이나 수송이나 배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기 보시면은 함수량에 따라 졸과 겔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죠. 졸과 겔도 결국엔 이겁니다. 졸과 겔도 이거거든요. 졸은 겔과 서로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화학 반응이라든지 식품화학 과목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가역 반응인 겁니다. 가역.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은 되돌아갈 수 없는, 백도가 안 되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가역 반응은 일루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졸과 겔은 서로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졸은 유동성이 있는 상태, 요거 있다는 뜻이고요. 겔은 유동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식품화학에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젤라틴 같은 것들을 열을 가해서 끓이면 X상의 물질이 되었다가 식으면 젤리처럼 굳어버리죠. 띠링띠링띠링 탱글탱글하게. 그게 바로 졸과 겔. 이 졸은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여름철에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그 살충제 있죠. 걔네들도 에어로졸이라 그래요. 에어로졸. 공기 중에 물방울들을 잘게 부셔가지고 유동성이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콜로이드라는 뜻입니다. 졸과 겔에서도 뭐죠? 물이 없으면 졸과 겔 둘 다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식품 조직에 있는 이 수분은 단단하고 부드럽고 또는 흐르고 끈적거리고 하는 점도, 경도 이런 것들을 수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고 연한 상태 교재 보시면 유동성이라든지 신선도, 보존성, 신선도, 보존성은 다 뭐와 연결이 있냐 하면은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는 게 수분입니다. 왜? 미생물은 공기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아무 관계없고 또는 공기가 있으면 죽거나 공기가 없으면 죽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수분이 없으면 미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미생물에 있어서의 수분의 역할은 절대적이어서 수분의 함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 신선도나 보존성, 특히 맛도 그냥 느끼나요? 맛도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이나 가루를 찍어서 혀에 댔을 적에 그 가루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맛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인데 혀에 있는 침, 우리 경부, 구강, 입안에 있는 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녹아서, 침도 수분이니까 녹아서 혀에 있는 미뢰에 반응을 해가지고 짠맛이군, 쓴맛이군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분이 이런 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더군다나 가공을 할 적에는 분쇄할 때 식품을 가를 적에 수분이 너무 많아도 잘 안 갈리고요. 너무 적어도 잘 안 갈립니다. 적당한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식품 가공에서의 분쇄작용을 잘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돈과
이건 오케이고 이건 돈이죠. 예, 돈과 비용과 연관이 있고 비용과 연관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유통기간이라든지 저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팽윤은 부어오른다는 뜻이죠. 어떤 식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점점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 식염이나 맛성분의 침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맛을 느끼는 거, 혀에서 맛을 느끼는 것도 침에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화학성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맛성분이 식품 중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기를 재울 수도 없고 가공식품을 만들 적에 어떤 간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살균, 혼합, 동결, 착색. 동결도 살균도 마찬가지지만 수분이 있어야, 수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해요. 수분이 있으면 수분이 열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균을 같이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균도 마찬가지. 혼합, 섞을 적에도 수분이 있어야지 잘 섞입니다. 그 다음에 동결. 식품이 언다는 거는 그 식품 중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어는 게 아닙니다.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어는 거죠. 그러니 수분이 0%다. 뭐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분이 0%다 하면 얼지도 않습니다. 얼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온도만 낮은 거지 얼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착색, 색깔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많으면 착색이 더 잘 된다거나 변색이 더 잘 된다거나, 그리고 갈변, 착색과 갈변은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데, 갈변은 그 식품이 산소나 여타 다른 요건에 의해서 지 색깔이 변하는 거고요. 착색은 색깔을 입히는 걸 말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오는 부분들인데, 착색하고 갈변하고, 갈변한다는 말은 뭐냐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색깔에서 갈색 색소를 지가 만들면 색깔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갈변으로만 들어가도 한 3시간짜리 수업이 나오죠. 그렇죠?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이 있고, 비효소적 갈변에는 뭐 마이알반이 있고 뭐가 있고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착색 부분에서는 색깔을 입힌다는 뜻이 돼요. 다 수분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 같긴 하지만 수분이 없으면 어떤 화학 반응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장 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없이 조리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나 그 수분을 가지고 조리하는 것과는 맛과 퀄리티와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분의 역할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처음에 나와 있는 개요에서 너무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품화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잘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개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수분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지껏 쫙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그거만 보고 들어갈게요. 자, 1번 화학적 작용을 한다. 용매로, 운반체로 또는 직접 반응 성분으로, 말 그대로 가수분해. 가수분해는 물을 더해서, 물을 가해서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수분해고요. 산패, 감별반. 산패도 있죠? 산패. 산패하고 갈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산패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는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변질된 걸 산패라고 하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지방과 산소, 수소, 다른 화학물질과의 관계인데 웃기는 게 지방의 산패도요. 수분의 양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수분의 함량이 얼마일 때 지방의 산패가 촉진된다. 수분의 함량이 얼마일 때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다 그런 문제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의 산패는 그렇잖아요. 기름으로 튀겨낸 어떤 식품이나 아니면 순수한 지방 같은 것들이 산소를 만나고 빛을 만나고 내지는 금속을 만나고 불순물을 만나가지고 산패가 되는 건데 수분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여기 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물리적으로는 조직감. 그렇죠.
레올로지라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올로지가 바로 물성이죠. 한글로 물성이 레올로지입니다. 레올로지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고도 넓은 그런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점성이라든지 탄성이라든지 내지는 뭐 점도, 씹힘성, 부스러짐성, 이거 굉장히 수십 개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입에 넣고 씹을 적에, 씹은 게 중요하니까 입에 넣고 씹을 적에 바삭한 느낌, 퍼석한 느낌, 모래알을 씹는 느낌, 쌀알을 씹는 느낌, 이와 치아와 치은, 잇몸에 달라붙는 느낌, 끈적끈적한 느낌, 혀로 잘 섞이는 느낌, 이걸 다 공부하는 게 레올로지입니다. 레올로지. 거기에 다 뭐가? 수분이 깊게 관여하고 있죠. 수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죠? 튀김의 생명은 바삭한 식감과 색깔과 향인데, 바삭한 식감도 튀겨내서 바로 먹으려면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스낵 종류들, 기름으로 튀겨낸 스낵들 굉장히 맛이 좋죠. 기름으로 튀겨서 소금 설탕을 뿌려낸 거가 가장 인기가 좋은 스낵입니다. 인간이 평생을 추구하는 세 가지 맛이 기름진 거, 짠 거, 단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되어 있으면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서 질겨지죠. 스낵이 질겨지면 개의 생명은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그 레올로지의 수분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에멀전, 유화액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건조, 농축, 수축. 건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을 오래 보존하려면 옛날에는 방부제도 없었고 냉장고, 냉동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경험상 알았습니다. 건조를 시키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걸. 건조를 시킨다는 말은 미생물이 수분을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미생물이 그 식품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널어 말렸죠. 그 다음에 농축은 수분을 제거를 한 걸 농축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용됐던 방법이 클래식하게 졸이는 거였죠. 열을 가하면 수분은 밖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축도 그렇습니다. 수축도 얼리거나 또는 녹이거나 할 적에 이 물 분자들, 여기 지워졌는데 아까 그 물 분자들이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있어서의 수축과 이완, 이쪽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미생물학적으로는 발효나 부패.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딱 하나죠. 부패는 나쁘게 썩은 거, 발효는 좋게 썩은 거. 누구한테? 사람한테. 항상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좋게 썩으면 썩었지만 발효, 사람한테 나쁘게 썩으면 부패,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물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요, 100% 오렌지 주스라고 병에 쓰여져 있지만 그게 수입돼서 올 적에 100% 오렌지 주스로 수입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병이나 그 오렌지 주스 용기의 뒤쪽을 보시면 농축액으로서 뭐 브라질은 브라질,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수입되어 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증류수나 정제수, 증류수 같은 말이지만 아무튼 정제수를 넣어가지고 100% 비율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멀리서 수입돼서 오는데 100%로 오게 되면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이 나가니까 수분을 좀 줄이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비타민C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손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접 갈아서 짜서 먹는 오렌지 주스가 최고다. 그래서 막 선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오렌지 주스들도 뒤를 살짝 돌려서 보시면 농축액을 수입해서 100%로 환산해서 주스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경제적인 수송비나 운송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는 여주권 말고 다 포함해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영양 성분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
수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혈액도 80,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리고 운반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에 어떠한 식품들에 어느 정도로 수분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모든 해파리를 다 먹는 건 아니지만 해파리가 99.9%, 해파리는 거의 물이라고 하죠. 수박이 94.5%. 수박은 이 채소류들 중에서도 과채류, 과실류 중에서도 가장 수분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채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배추도 94.7%. 쌀은 좀 적습니다. 14%.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이 수분 함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존성이 더 있겠구나. 왜? 얘네들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이 적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미생물로부터 좀 안전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식품화학에서 한 60, 70%, 단순암기가 3, 40%. 그러면은 뭐 아주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밀가루가 있고 밥이 있고, 밥은 65% 정도나 됩니다. 밥은 물을 붓고 끓여낸 거니까. 쌀은 11%였지만, 그쵸? 그 다음에 빵이 이 정도고, 육류가 60에서 80%, 뭐 이 수치를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순서 정도, 아니면 좀 특이한 것들, 잼이 20에서 25%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군. 그러면은 잘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잼은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걸까? 그거는 뒤에서 이제 나올 거지만 설탕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요 식품의 수분 함량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선 이런 식품에 이 정도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주 간단한, 아주 개괄적인 수분에 대한 그런 예습과,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길래 어떤 식품화학 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첫 챕터는 수분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얇은 박스에서 보셨잖아요. 식품 중에 얼마나 수분이 들어가 있는지 비율을 좀 보셨는데, 자, 그러면 식품 중에 수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볼 차례입니다. 식품 중에 수분은 교재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산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2개 그런 얘기가 나오고, 105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뭐 식품화학 시간에 완전히 무슨 화학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전기 음성도라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문제 중에서 수분에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두 문제라고 해서 한두 개만 보는 부분이 아니라 두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지선다면 8개의 개념을 보기로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음성도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지선다면 보기 3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는 미루어 짐작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있어서 챕터 1부터 차근차근히 나갈 적에는 전기음성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넘어가면 그럼 훨씬 더 뿌듯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전기음성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편하게 물을 이렇게 분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105도, 10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2차원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음성도는 뭐냐면 얘하고 서로 다른 원자들인데, 서로 각자의 원자들이 다른 원자들을 끌어당기는 힘, 다시 말해서 원자나 분자가 화학결합을 했을 적에 다른 원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 능력의 힘, 이거를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얘하고 얘하고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결합이 끊어지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다. 서로 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거 화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은 애들이야 라는 말은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떨어지기 쉬운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시험 문제 보기로 등장했을 적에는 굉장히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은 5번째, 6번째 줄쯤에 전자가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결합은 극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음성도도 나오고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극성과 비극성.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 분자는 극성을 봅니다. 반대로 물과 유화액, 에멀전 같은 걸 형성할 수 있는 물과 전혀 다른 성분의 기름은 비극성을 띱니다. 얘네들은 친수고 얘네들은 소수입니다. 우선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시고 뒤에 가가지고 물성에서 비극성, 극성 이게 또 나오고 여기서 또 설명을 듣고 또 그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물 분자는 얘하고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불규칙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불균일해서 극성을 나타낸다. 극성을 나타내는 애들은 친수성이다. 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잘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물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 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물 분자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